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자,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엔 이 의혹과 관련된 잡음 그리고 이 후유증 이걸 지금 결국에는 안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것이겠죠. 아무래도 여론의 그런 강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유정 후보자가 이렇게 빨리 사퇴할지 좀 몰랐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한 10시경에 후보자 자진 사퇴 문자가 기자들한테 돌려졌을 때도 네. 청와대에서 좀 약간 놀랐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일은 다음에 한 며칠간 버티거나 네. 해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에 비해서는 조금 조기에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론의 악화도 있지만 이분이 법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한 개인적 성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비유하자면은 네. 왜 주식 투자 잘하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손해 날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 네. 저분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달인이다 보니까 아하. 이번에 손절매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여상원 변호사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어쨌든 이 주식 투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 기술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규제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개미의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자,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도의 투자 기법 그리고 투자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건지 일단 주식 비중, 재산 중에 주식 비중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신고 재산이 16억 5,380만 원인데 그중에 91%. 대부분이 주식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거네요. 하여튼 그 재산 형성의 근원이 바로 주식이었다는 점. 그 주식이 근원이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걸 2013년에 매수하는데 바닥에 있을 때 좋을 때 샀는데 이제 쭉쭉쭉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는데 2015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팔아 넘기는데 그 사건의 수임한 그 로펌의 변호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유정 과거 대법 헌법재판소 지명 내정자가 그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저간의 사정을 알고 혹시 치고 빠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5억 원의 차익을 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매수했던 내추럴 엔도텍의 주식 2015년도에 폭락할 수밖에 없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나오기 직전에 다 팔아치웠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게 있죠. 일반 투자자라면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지금 정보를 가지고 지금 주식을 매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유정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네요. 그거 팔자마자 폭락해 버렸어요. 물론 그 백수호 사건이라고 아주 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미리 투자자들이 알아서 미리 팔았으면 전부 다 이익을 봤을 건데 이유정 후보자만 그래 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게 있죠. 본인이 근무하던 법인에서 그 엔도텍을 갖다가 변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로서 윤리에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주식도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라는 주식, 이거는 올해 매도를 했군요. 2017년도 올해 매도한 건데 역시 5억 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었네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억 정도 수익을 낸다면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5억씩 수익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 거래 의혹, 글쎄요,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덮이는 건가요?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뭐 친고죄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 고발을 했죠. 고발해서 그 조사에 들어갔고 네. 그 이후에는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네.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주식 내부자 거래라 그러죠. 소위 내부자 거래 지금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금융감독위원 계속 조사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주식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투자해서 손해를 보기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투자가나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수라도 이 정도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예, 오늘 뭐 금융업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보다 더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더 투자의 어떤 기법을 갖고 있는 건지 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5번째 인사 낙마자가 됐어요. 네. 참 많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네. 어떤 불미스러운 본인은 이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했는데 여러 가지 투소가 원인이 됐었고요. 네. 한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좀 저희가 그러니까 좀 과거 황당히 져서 예. 네, 본인이 위장 결혼을 했었던 네. 본인의 뭐 상당히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네네. 결국 낙마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박기영, 이유정까지 5명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처음에 인사할 때만 해도 굉장히 박수를 받았잖아요. 참 그랬죠. 튼튼한 인사고 상평 인사고 잘 사람을 숨어있는 데서 잘 찾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벌써 5명의 낙마자가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도 상당히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1일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네. 청문회 날짜가 뒤로 밀렸는데요. 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박성진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 좀 비토 연연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관이나 그렇죠. 어떤 뉴라이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반면 청와대 기류를 보면 쉽게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오늘 청와대에서 뭐 재밌는 발언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네. 이 박성진 후보자가 어떤 뉴라이트 이념적 색채가 강한 분이 아니라 네. 생활 보수다. 그러니까 보수적 색채가 좀 낮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은 못 시켜도 네. 중소기업부 장관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건은 아무래도 좀 며칠 더 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그 인사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데자부 아닙니까? 네. 뭐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정권 초기에는 정권 매번 초기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에 네.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 후보자가 생기면 그때서야 검증을 자꾸 하니까 네. 자꾸 이게 빠뜨린 게 있고 결국은 이런 인사 낙마가 생기면 결국 정권의 어떤 그 전국 운영에도 자꾸 차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는 FBI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을 검증하거든요. 네. 그래 대통령이 이제 딱 지명하면 그때 FBI가 그동안 조사했던 걸 몇 년 동안 네.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행적을 다 갖다 놓고 하니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인사청문회 오면 전부 다 정책 검증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정책은 완전 뒷전이고 네. 완전 그 사람이 살아온 도덕적으로 살았냐 아니면 좀 나쁘게 살았냐 이거 가지고 검증하는데 그다음 그 검증 기간도 짧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검증 시스템을 네. 좀 바꿔야 한다. 국정원이 있죠. 네. 뭐 심리 전단 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우리나라 주요 인사 그리고 그 인재풀에 대해서 네.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인사할 때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FBI에서 항상 감시한다 그랬는데 감시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목적이 그 사람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는 사찰이고 네네. 그 제가 사람을 간단하게 첨언하자면 두 단계라고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기 전에, 지명하기 전에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한 그렇죠. 정보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걸 대통령에게 주고 이래도 이 사람을 지명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청문회에 가서는 그 사람이 해당 장관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검증하는 2단계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상원 변호사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된다면 논란이 많을 것 같고요. 인사수석실에서 그런 기능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어느 기관에서 그 감시와 검증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민정에서 하면은 아마 문제가 없는 거 아니고 민정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인사수석실에서 하면요. 인사수석이 대통령 당선되면 곧 금방 생기는 조직인데 거기서 어떻게 검증합니까? 알겠습니다. 상시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알겠습니다.